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에 강의할 수 있게 해주신 고혈압 학회하고 여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경동맥 초음파인데 많이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실제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네. 일반 성인 남녀에서 가장 높은 입역률을 나타내는 질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대사증후군. 네. 2013년도에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비만은 31% 정도 되고요. 고혈압 27%, 그 다음에 당뇨가 11% 정도 되고요. 고지혈증은 14%입니다. 보시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죽상경화증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외국 자료를 잠깐 인용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이라든가 이탈리아, 독일을 보시게 되면 남자가 약 55%였고요. 여자가 약 44%. 전체적으로는 45세 이상 성인 남녀에서는 약 50% 정도가 플라크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냥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했어도 둘 중에 한 명은 플라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시게 되면 답은 제 생각에는 죽상경화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환자에서 가장 많이 동반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당뇨, 고지혈증, 죽상경화증, 콩팥질환. 답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당뇨가 한 32% 정도 되고요. 고지혈증은 41% 정도 되고 만성 콩팥질환은 좀 적고요. 죽상경화증은 사실은 우리나라 데이터가 또 없기 때문에 제가 저희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에 검사를 했었고요. 남녀 284명 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발생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약 61% 됐습니다. 남자가 한 66%로 여자보다 한 10% 정도 높았었습니다. 네, 답은 제 생각에는 죽상경화증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보시겠지만은 고혈압이 없다 할지라도 일반 성인 남녀에서 가장 많이 있는 질환은 죽상경화증입니다. 죽상경화증은 한국 사망률 순위 2, 3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1년에 약 6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죽상경화증은 이런 여러 가지 코드라든가 질환명으로 불리고 있는데 병이 한 혈관에만 있을 때는 I70880으로 불리고요. 여러 혈관에 있을 때는 I70920입니다. 그리고 경동맥에 협착증이 왔을 때는 I652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죽상경화증은 날 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엔드 스테이지까지 가기에 한 20년 정도 이상 걸리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너무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전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제 동맥경화증을 발견하셔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죽상경화증을 스크린하는데 가장 민감한 검사법이 무엇일까요? 보시게 되면 스크린 방법이 한 5가지 정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라든가 IMT, 카로티드 플라크, 복부 대동맥의 다이아메타, 그 다음에 앵클 블라케 인덱스 5가지를 이제 유럽에서 한 환자당 다 썼습니다. 그래서 6,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썼더니 앵클 블라케 인덱스를 했을 때는 양성률이 약 9%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IMT가 한 25% 정도, 복부 대동맥 다이아메타는 약 28% 정도 됐었고요.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는 68%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3D긴 하지만 카로티드 플라크로 봤을 때는 약 78%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2D로 해도 제 생각에는 코로나리 칼슘 스코어에 뒤지지 않는 정도로 양성률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혈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침범을 하지만 순서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상동맥이 제일 먼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복부 대동맥이라든가 일리악 아터리, 세 번째로는 캐로티드가 오게 되고요. 세레브럴 아터리 쪽이 가장 늦게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혈관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로티드 아터리에 플라크가 있다라면 관상동맥이라든가 다른 혈관에도 이미 죽상경화증이 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고혈압이라 할지라도 죽상경화증의 정도가 다르다면 이것은 중국에서 한 연구인데요. IMT가 정상인 사람을 인류했을 때 IMT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다가 플라크가 생기다가 플라크가 3군데 이상이면 정상보다 약 6배의 리스크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를 할 때도 혈관 상태에 따라서 바스큘라 리스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치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정도를 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카페 스터디인데 보시게 되면 죽상경화증의 어떤 정도가 다름에 따라서 정상보다 8배, 10배, 한 몇백 배 정도의 리스크가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동맥 죽상경화증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자체가 어떤 시스테미가 죽상경화증의 대변자이기도 하고요.
MI라든가 스트로크를 예측할 수도 있고, 이 자체가 럽처가 되면 엠볼리즘 작용해가지고 CV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인지장애 기능도 동반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게 되면 주로 세 가지 이상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IMP가 두꺼워지는 경우, 플라크가 있는 경우, 플라크가 심해지면 스테노시스가 있는 경우가 되는데, 실제로 IMP 같은 경우에는 임상가에게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 정도 되시고 나면 그 외에는 젤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플라크라든가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늘 팔로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제일 많이 쓰이고요. 오늘은 주로 플라크의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플라크를 보시게 되면, 플라크 정의는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올 초에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크푸르트 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 그 마나임이라는 경공업 도시가 나옵니다. 2004년에 마나임에 그 경동맥 초음파의 대가들이 모여가지고 그 경동맥에 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한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플라크의 정의는 뭐냐면, 절대적으로 1.5mm 이상의 어떤 IMT의 두께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주변 월보다 50% 이상이 두꺼울 때, 또는 주변 월보다 0.5mm 이상 두꺼울 때도 플라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IMT가 1.6mm이기 때문에 이건 플라크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1.5mm가 되지 않는 약간 튀어나온 플라크 IMT인데 1.17mm이지만 이 주변이 0.67mm로 0.5mm가 더 두껍기 때문에 이것도 플라크로 봅니다. 또 여기 두께가 IMT가 1.33mm이긴 하지만 주변이 0.87mm로 약 65%가 더 두껍습니다. 따라서 1.5mm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변 월보다 좀 튀어나온 게 있다라면 주변 월의 상대성을 보고 나서 플라크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걸 다 적용하다 보면 플라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플라크가 잘 생기는 부위는 카로티드 벌브, 그 다음에 인터널 캐로티드 아터리, 그 다음에 CCA 순입니다. 플라크는 주로 이제 코로나리아와 카로티드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캐로티드의 어떤 플라크의 양상이라든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리 아터리의 어떤 정도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카로티드 플라크의 특징은 이제 리피드 리치가 많고, 그 다음에 인트라 플라크 헤머리지가 많고, 럽처가 잘 되면서 얼서레이션이 잘 됩니다. 따라서 카로티드 플라크 같은 경우는 리피드가 많기 때문에 스타틴을 쓰게 되면 그 반응 정도가 아주 잘 보이고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카로티드 플라크의 어떤 성 차이가 좀 있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어떤 그 CV 스트로크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실제로 플라크의 어떤 양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시게 되면 위치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 어떤 얼서레이션이라든가 스럼보시스 이런 걸 혹시 남자가 더 많고요. 스테이블한 파이브로 칼시피케이션 플라크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파이브로 캡이 좀 얇기 때문에 남자들은 더 다 터지기도 하고, 리피드 코어도 훨씬 남자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플라크를 보시게 되면 에코제네시티라든가 몰폴로지, 호모제네티를 봐야 되는데, 에코제네시티는 제일 중요한 건 에코루선트 한가, 즉 좀 까맣게 보이는 거죠. 까맣게 보인다는 건 아무래도 그 플라크가 리피드라든가 스럼보시스, 헤몰지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벌러러블한 위험한 플라크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육안으로는 이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육안이 아닌 어떤 그 객관적인 어떤 퀀터테이브 그 어떤 방법으로는 DSM 메소드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인티그레이티드 백스캐터라는 어떤 주파수 변조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흔하게는 이 네 가지 육안으로만 보셔도 꽤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코루선트라는 걸 보시게 되면 블러드에 루멘에 있는 블러드 에코제네시티와 비슷합니다. 이게 플라크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거의 블러드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게 잘 플라크인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칼라 도플러를 써야 이게 잘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코제닉하죠. 이거는 이제 주변 소프트 티슈, 주로 이제 어드벤티샤라든가 이제 에지시언 머슬을 예로 들기도 하는데, 이 에코제니시티보다 같거나 높을 때를 에코제닉하다 하고, 이 플라크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하얗기 때문에 에코제닉한 플라크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에코루선트 플라크, 에코제닉한 플라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리스크가 높습니다. 몰폴로지는 보시게 되면 어떤 서피스가 이레귤러 하지 않고 비교적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캡이 끊기지 않고 잘 보이는 걸 보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잘 보이죠. 이 플라크도 이렇게 두 개의 플라크가 있지만 양상은 스무스한 플라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시피케이션 심하면서 어떤 플라크 캡이 끊겨져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레귤러 플라크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이 환자는 CV를 당해서 어떤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 거대한 플라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서피스가 잘 그리지 않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런 플라크이고요. 또 이레귤러 플라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레귤러 플라크이 레귤러 플라크보다 한 두세 배 정도 훨씬 더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에서 이제 플라크를 보실 때 항상 그 플라크의 어떤 몰폴로지라는 양상을 보실 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에코루선트 한가, 즉 하이퍼 에코익 한가하고, 또 하나는 이레귤러한 보드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플라크를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인나만 보고 지나가셨지만 이제는 반드시 두께라든가 면적을 재서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스타틴을 쓰게 되면 변화가 되거든요. 막시말 카르티드 플라크 시퀀스라 해서 가장 두꺼운 두께를 재가지고 팔로우하는 방법이 있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셔가지고 팔로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카르티드 플라크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재시면 됩니다. 시간을 보통 이제 면적으로 재셔서 팔로우하는 것이 보통 두께보다는 3 내지 6개월 만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예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플라크 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타틴입니다. 사실 스타틴을 쓰실 때 뭐 LDL 가이드라인도 많이 나오지만 저렇게 생각합니다. 스타틴을 쓸 때 축산경화증 여부를 보지 않고 스타틴을 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표적을 보지 않고 사격을 한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타틴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결국 리피드를 낮춰가지고 축산경화증을 억제해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뭡니까? CV라든가 MI를 억제하는 건데, 혈관을 보지 않고 스타틴을 쓴다라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틴의 가이드라인 중에 가장 유명한 가이드라인 쉐이프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게 되면 스타틴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하셔가지고 IMT가 두껍거나 플라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LDL을 100 아래로 하신다는 것이고, 때로 이제 뭐 플라크가 멀티플로 있거나 또 너무 에코리선트하거나 이레귤러 플라크일 때는 70까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뭐 보시면 경동맥 질환이 있을 때는 100 아래까지 낮추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경동맥 질환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타틴 쓰시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틴을 쓰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틴을 쓰시게 되면 그 스타틴의 효과에 의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리피드라든가 인플라메이션이 억제되면서 그 플라크 에코제네시스가 변하게 됩니다. 즉 에코 루선트한 게 에코제네틱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그걸 플라크 리모델링이라고 하고, 시간이 한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 플라크가 리그레션 되게 합니다. 즉 플라크의 볼륨이나 면적, 두께가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치료 판정을 하실 때는 그 면적이나 두께가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에코제네시티가 조금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치료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플라크가 럽처되는 메커니즘인데, 보시게 되면 파이브러스 캡이 얇다라든가 인트라 플라크 헤모리지 또는 라지 리피드 코아 또는 MMP라든가 사이토카인의 어떤 증가 또는 바사바소름의 증가라든가 인플라메이션,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다 플라크를 약화시키고 플라크를 럽처하게 만드는 요인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실제로 스타틴이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에 다 관여를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경동맥의 어떤 그 엔드 아테리토미를 하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스타틴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나중에 이제 수술하고 나서 플라크를 잘라봤더니 스타틴을 쓴 그룹이 훨씬 리피드가 줄어들고 옥시다이즈드 LDL도 줄어듭니다. 마크로페이지의 깊이도 줄어들고 아포토프시스도 줄어듭니다. 콜라겐 파이버는 반대로 늘어나면서 안정화된 플라크가 되고요. 그다음 MMP 같은 효소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스타틴을 쓰시게 되면은 LDL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플라크를 안정화시켜주는 여러 인플라메이션의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하시고 나서 이제 그 팔로우를 하셔야 될 텐데, MRI로는 6개월 만에도 이렇게 볼륨이 5.8%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IMT로서는 오히려 증가를 하게 되죠. 따라서 6개월 안에 어떤 치료 판정을 위해서 IMT를 쓰시는 건 별 큰 의미가 없고, 하시려면 에어리어를 재거나 볼륨을 재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어떤 그 플라크가 있을 때 스타틴을 쓴 그룹과 쓰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었는데, 보시게 되면 이 노란 것이 이 그 리피드 코어인데 10년 동안 썼던 그룹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쓴 그룹은 17%가 됩니다. 리피드 코어가 많다라는 것은 이게 플라크가 럽처될 만한 어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리피드 코어가 줄어들면은 럽처가 잘 되지 않는 스테이블한 플라크로 바뀌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 아나리시스로 연구가 하나 있었는데, 카르티드 플라크 에코제네시티가 스타틴을 치료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는지를 봤습니다. 즉 에코루선트 플라크 에코제닉하게 얼마나 바뀌는지를 봤더니, 1년 동안 팔로우를 한 걸 봤더니 대충 1개월 때부터 이렇게 스타틴의 어떤 에코제닉한 방향이 생기고요. 6개월, 12개월 되면서부터 한 35% 이상 정도의 어떤 그 에코제네시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즉 스테이블한 플라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 환자 치료한 사진인데, 치료하기 전에 베이스라인 MCPT에서 가장 두꺼운 플라크 두께가 약 2.2mm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카르티 플라크 에어리어는 약 0.199 제곱센티미터였죠. 그리고 GSM이라는 게 뭐냐면 그레이 스케일 메디안이라고 해서 그 플라크의 명도를 재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는데,
포토샵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플라크를 이렇게 트레이싱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트레이싱 하시면 명도가 나오고, 가장 밝은 게 그 256이고요. 가장 어두운 게 제로입니다. 따라서 제로에 가까울수록 어떤 에코루선트 플락이 되고, 보통 이 명도로 봤을 때 이 GSM이 한 30아래가 되면 명백한 에코루선트 플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에코제닉한 플락은 이 명도가 훨씬 더 증가를 해서 보통 어드밴티지 같은 거 한 19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주 하얀 하얀 경우에는 256까지 나타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37이었었는데 약간 에코루선트 쪽으로 가죠. 명백한 에코루선트인 건 아니고요. 이건 1년 치료했었는데 보시면 1년 지나고 나서 MCPT가 1.72mm로 감소를 했고, 카르테 플라크 에리어도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GSM이라고 해서 그 플라크의 명도를 보는 게 있는데 이게 37에서 198로 확 증가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이제 볼륨이 줄어들지 않을 때는 때로는 이런 그 에코제네시티를 가지고 여러분의 효과를 판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볼륨이 줄어들지 않다 할지라도 명도가 증가했다라든가 GSM이 증가했다라면 아 이게 내가 치료를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GSM이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물론 두께라든가 면적도 좋아졌지만, 네. 진짜 이번이 이제 고혈압 환자이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에서 얼마나 이제 주상경화가 있을 때 어떤 플라크 리그레션에 대해서 경동맥 초음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9세 남자 환자고요. 혈압이 한 160, 100 정도 됐었고, LDL 한 108 정도 됐습니다. 아주 많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TG가 좀 높았었고요. 네, 플라크가 이제 레프트 CCA 좀 있었고요. 1.83mm의 두께로 있었습니다. 네, 약간 헤테로지너스한 플락이죠. 에코제닉한 부분도 있고 에코루선트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혈압약과 스타틴을 쓴 후에 혈압이 좀 떨어졌고 LDL도 약 100 아래로 조절이 됐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1년 후에도 별 변화는 없었습니다. 에코제닉시티도 별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플라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5mm 줄어들었고, 5년 후에는 1.16mm 감소했으며 약간 에코제닉한 부분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5년 치료 2.83mm의 어떤 두께의 플락이 1.16mm로 어떤 플라크 정의에도 이제 못 미치는 노멀로 바뀌었습니다. 36% 정도로 리그레션 됐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59세 남자 환자고, 이것도 고혈압이 있었고, LDL이 145로 약간 높았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레프트 인터널 캐로티 아터리 프록시말 쪽에 이렇게 두께가 2.27mm 정도의 어떤 플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에코루선트 플락인데, 네. 약과 이제 스타틴을 쓰고 보니까 또 혈압도 떨어지고 LDL도 한 70까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2년 6개월 지나니까 아까 2mm가 넘었었는데 1.52mm로 줄어들었고 에코제닉한 부분이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3년 6개월 치료하니까 두께가 1.25mm로 이제 플라크 정의에도 못 미치는 어떤 거의 노멀에 가까운 상태가 됐었고, 네, 3년 정도 치료한 후에 2.27mm에서 1.25mm 약 45% 정도 두께의 감소가 있었고 에코루선트 플락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고요. 혈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LDL이 한 100 정도 됐었고 HbA는 7.7%였었는데, 네, 거의 혈관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거대한 플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코루선트 플락이고요. 두께가 한 3.31mm 굉장히 두꺼운 플락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도 플락이 있었고요. 약간 이제 스타틴을 사용한 후에 혈압이 떨어졌었고 LDL도 좀 100 아래로 좀 떨어졌습니다. HbA1C도 이제 당뇨가 치료했으니까 좋아졌었고요. 네, 2년 치료하니까 3.38mm로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3년 지나니까 약간 3mm 아래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께가 2.99mm. 네, 4년 지나니까 2mm 정도로 이렇게 뚝 두께가 좋아졌습니다. 네,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걸렸습니다. 두께가 3.3mm였던 거대한 플라크가 이렇게 2mm 정도로 했던 좋은 플라크로 바뀌었습니다. 네, 38% 정도였던 플라크의 어떤 면적의 감소인데 실제 볼륨을 한다면 더 많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68세 여자 환자고요. 혈압이 있었고 이렇게 LDL은 많이 높지 않았어. 94 정도 됐었으니까 호모시스테인 이분이 좀 높아가지고 저는 이제 폴레이트를 같이 썼던 환자입니다. 네, 약 혈관 면적의 한 47%를 차지하는 어떤 플라크가 있었고요.
면적으로는 약 0.298제곱센티미터였던 플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간 에코로스한 게 좀 부분이 좀 많고 이 위에는 약간 에코제닉한 헤테로지너스한 플라크입니다. 이분은 제가 한 5년 정도 치료했었는데 지금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중간에 플라크 두께가 3.24가 제일 처음이었는데 좀 중간을 하는 경우도 있다가 어떤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확 줄어듭니다. 면적도 0.298에서 나중에는 0.123으로 됐었는데 보시게 되면 25% 협착이 됐었고 이게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플라크의 면적도 0.299에서 0.214로 변했었고, 네, 이제 최근에 14년 작년에 했었는데 20% 협착이 됐었고 면적이 0.123. 네, 4년 7개월 치료했었고 0.298제곱센티미터에서 0.123제곱센티미터로 약 60% 했던 플라크의 면적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심장 인터벤션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플라크의 변화는 예전에는 코로나리 IVC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보시면 이게 리버살 연구인데 이런 어떤 파란 게 리피드입니다. 혈관 베이스 라인이고 리피드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 녹색이라는 건 이제 파이브로틱 머티리얼을 훨씬 더 많은 걸 의미하고 이게 이제 스타틴을 쓰고 나서 어떤 LDL을 축 낮추고 보니까 이 파란 게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녹색 파이브로틱 머티리얼이 증가를 하게 되죠. 같은 섹션에서 보시게 되면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리피드가 다 빠져나가고 그걸 파이브로틱 머티리얼에 채우면서 어떤 배터리 루멘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코로나의 IVC가 아니라 경동맥 초음파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좋아졌던 케이스. 60세 여자 환자고요. 혈압이 이렇게 이 정도 됐었고 LDL은 약 119였습니다. 뭐 특별한 건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예, 혈관의 다이아메터 한 절반 정도 차지하는 3.5mm 거대한 플라크가 있었는데 면적을 재기도 어려웠으면 너무 커가지고 이분은 7년 팔로우를 했었는데 LDL 119에서 이제 스타틴을 쓰고 나서 거의 한 70 가까이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6개월 지나니까 조금 줄어든 것 3.25mm 줄어든 것 같고요. 1년 지나니까 3mm 정도, 2년 지나니까 약 2.6mm 정도로 줄어들었고 4년 지나니까 2.33mm 정도, 5년에서 1.75mm, 6년에 1.54mm 정도, 7년 되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1.6mm 정도, 3.5mm의 어떤 거대한 플라크가 이렇게 많이 감소하는 걸 보이고 있어요. 제가 쓴 거라고는 스타틴밖에 없습니다. 죽상경화증이 옛날에는 무조건 에이징 프로세스다, 뭐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플라크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스타틴을 쓰고 나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약제를 통해서 많이 리그레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플라크가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반대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렇게 라이트 인터널 캐로티 아터리 프록시말 쪽에 이렇게 에코제닉하고 스무스한 플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하얗게 보이는 그제 플락인데 스테노시스는 한 4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종합병원 다니시던 분인데 혈압약만 드세요. 혈압약만. 제가 발견하고 스타틴을 드셔야 됩니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한테 팔로우를 안 했어요. 한 5년 동안 안 오시다가 한 5년 후에 이제 13년에 한번 왔는데 웬일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제 어지럽다고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다시 한번 궁금해 초음파를 해봅시다 했더니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에코제닉했던 플락이 에코루센터 플락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렇게 거대한 플락으로. 그러면서 어떤 스테노시스도 40%에서 70% 가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고혈압 환자를 할지라도 혈관의 플라크 버든 상태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환자를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이 환자는 나중에 결국은 훨씬 50% 미만의 어떤 스테노시스보다는 한 10배 정도의 스트로크 리스크가 보게 됩니다. 또는 그 전에 MI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동맥 초음파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2008년에 2013년 이렇게 5년 동안에 에코제닉한 플락이 에코루센터 플락으로 바뀌었고 웨어리도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40% 협착이 70% 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파클 연구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경동맥에 주상경화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아토바스타틴 80ml를 먹이고 나서 팔로우를 했더니 안 먹였던 그분보다 스트로크는 30% 정도, 그 다음에 코로나 이벤트는 40% 정도 줄어들고요. 바스큘라 프루시는 50%가 줄어듭니다. 즉 여러분이 스타틴 하나만 쓰므로 인해서도 많은 환자들을 어떤 바스큘라 이벤트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환자를 불필요한 스텐트라든가 엔다아테리오토미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01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을 가진 모든 근로자에게 2차 검진으로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제정되려면 어떤 법을 행하는 의사라든가 정부라든가 그걸 받는 어떤 근로자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적으로 그런 경동맥 초음파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그 중요성 인식이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혈압 환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다양한 플라크의 그 형태가, 상태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스타틴과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하나만으로도 환자를 볼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내버려둬서 엔드스에 가게 되면 스타틴만 써야 됩니까? 스타틴에 아스피린, 실로스타졸, 파이브레트, 폴레이트, 그 외 등등 약물이 있고요. 초음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초음파, MRA, CT, 페트, 트랜스크레인 도플러 같은 것도 써야 될 수도 있고, 치료 방법으로 약이 아니라 엔드아트리토미라든가 스텐트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환자가 그런 시기를 놓쳐서 응급실 가게 되거나 입원하거나 또 재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